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1차 과목 법학개론을 함께 공부할 이원철 교수입니다. 법학개론은 말 그대로 법학 전반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도 방대하고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공부하기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법학개론은 단지 암기하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에는 각 개별법을 비롯해서 법학 일반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위에 이것이 어떠한 논리와 흐름으로 그러한 체계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함께 학습을 함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충분한 이해만 있다면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한 암기가 있지 않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득점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법학개론이니 많이 힘들고 또는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참고 저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들을 통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법학 일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법학 일반은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각 개별법이 있는데 그 개별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의 개념과 본질로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 바로 법의 개념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규범에 속합니다. 규범이란 이야기는 밑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근거 없는 의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이런 질서 유지의 수단을 모두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규범에는 그래서 종교나 도덕도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법은 그러한 다른 규범과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느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권력은 현대에 있어서는 바로 국가가 되겠죠. 이런 국가가 그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자연 질서의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이나 필요성 등 합리적 가치 요소들을 반영하여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 확인, 적용하는 강제적인 사회생활 규범을 바로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강제적이라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이 정치 권력, 즉 국가는 이러한 규범들이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정의 실현이나 질서 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런 법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법이 공동체를 위한, 즉 그 사회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의지이다, 혹은 공동정신이다, 혹은 그 의미를 짓는 현실이다라는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에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에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유명한 견해인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도 있죠.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이 도덕이 이만큼의 영역을 가져서 그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하고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들만 따로 추려서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적용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참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말이 바로 밑에 있는 슈멀러의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인데 사실 이 지문은 기출로도 출제된 적이 있죠. 위에 있는 것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란 말은 이 도덕이 결국엔 법을 통해서 각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격언입니다. 그 외에도 법은 주권자가 그에게 복종하는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바를 명하거나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본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범인데 그 중에서도 사회규범, 강제규범, 당위규범, 문화규범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가 있든지 그곳에 법이 있고 그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제규범은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강제력이 없다면 그것은 타지 않는 불, 빛이 없는 광선, 즉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되죠. 즉 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바로 강제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위규범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그런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말이 자연법칙이 반대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법은 인간의 문화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화규범이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법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개념은 도덕이죠. 그래서 법과 도덕에 대해서의 비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은 그 목적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지만 도덕은 선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에 있어서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지만 도덕은 그런 강제성이 없다라는 점. 또한 규율 대상이 법은 외면성, 즉 바깥의 행위를 규율하는 반면에 도덕은 내면성, 그 중간에 있는 마음이라던가 혹은 심성에 대해서 규율하고자 하는 바가 더 크다라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권리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도덕은 그런 권리가 있다라기보다는 단지 의무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노인이 반드시 공경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경험적 사실에 의해 성립하지만 도덕은 선험적 이성에 의해 성립한다라는 점. 그리고 법은 대부분 객관적인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도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법은 타율성을 지니고 있죠. 즉 다른 사람이 이 법을 강제하도록 강요하고 그 다음에 도덕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감이 더 크다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법은 서로 상충된 법이 있을 경우 그것이 같이 적용되지 않고 통일성을 가져서 적용이 되지만 도덕은 서로 모순되는 도덕률이 서로 모순해서 충돌하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도덕에 대해서는 기출로도 몇 가지 지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게 됩니다. 도덕은 좀 자율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문을 한번 보실까요? 규율 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아까 했던 이 부분, 내면성, 외면성을 통해서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자, 뭔가 약간 틀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까 설명했었는데 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대응하지만 도덕은 의무만이 존재하는 일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지문은 틀리게 되겠죠. 법은 법이 양면적이고 도덕이 일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법은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법은 뭐뭐 해야 한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사람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규범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규범이 되겠죠. 두 번째 강제규범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입니다. 근데 이러한 강제력은 재판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성격을 재판규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법은 조직규범인데요. 조직규범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조직 또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직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규범은 국가 기관이 그 규율 대상이고 사실 국민의 사회생활에 대한 규율은 아니게 되겠죠. 따라서 이 기출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의 규정이거든요. 이러한 형법이 규정이 지니는 규범적 성격은 첫 번째, 행위규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런 징역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혹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하는 행위규범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강제규범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규범이 되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은 재판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재판규범에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은 행위규범, 강제규범, 재판규범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지문은 바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법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목적은 결국에선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법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왜 법이 있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요, 법의 이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가 또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덕 생활의 실현에 있다, 혹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등등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단 말이죠. 이러한 목표들 또한 이런 이상들이 바로 법이 있는 이유이다 라고 학자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라드브루의 견해, 즉 법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견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의 이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법이 있는 이유는 이 정의와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이념 세 가지, 정의, 그리고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되겠죠. 제일 먼저 정의는 모든 법의 공통되는 목적은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기준이고 사회 질서의 이념이 되겠죠. 정의는 전통적으로 최고의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라던가 각자의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 등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즉 옛날 고대 그리스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플라톤은 정의의 본질을 공동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는 율피아누스의 얘기라던가, 혹은 정의는 인간이 준수해야 될 사회적 도덕으로 올바른 일을 실천하게 하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은 각 사회는 그 사회의 분수에 맞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 것이죠. 군인은 군인의 일을, 노예는 노예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100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면 100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고 10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라면 100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견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형식적인 평등이 되겠죠.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이와 다르게 사회 각 사람은 각각 상이한 능력과 그리고 공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평등이다, 이것도 또한 정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평등에 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동등한 평등한 권리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바로 평균적 정의에 가깝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능력과 또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바로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 법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 정의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라던가 세법과 같은 공법, 노동법, 이런 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법은 이런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합목적성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합목적성이란 법이 추구 목적에 적합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수단이나 또는 방법을 구체화해서 법이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합목적성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국가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각 사회에는 각각 자기 자신만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한 목적성이란 바로 그러한 가치관, 그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이 법이 적합한가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목적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목적에 결정되게 될 텐데 바로 사회적, 정치적,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 한 목적성의 내용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정의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을 일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각 법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목적성은 어떨까요? 국가마다 각각 배경과 이런 사상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의 내용이 각각 달라지는 개별화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익이익이나 공익의 대립, 모순관계의 조화, 또 여러 가지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조절을 모색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한 목적성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겠죠. 법적 안정성은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 질서의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합니다. 이 법적 안정성은 법 자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주된 의미입니다. 즉 법이 함부로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법이 들쑥날쑥하고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혹은 잘났냐 못났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막 달라지게 된다면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안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법적 안정성은 다른 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법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법이 안정적이지 못해 무질서한 상태보다 낫다라고 베테는 얘기한 적이 있고요. 라드부르 또한 법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적인 안정성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즉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 또한 법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드부르는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4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 법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법의 실행은 실제로 확실히 행해져야 한다. 즉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법은 국민의 의식에 맞아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 이념의 조화와 갈등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의 목적이 이 3가지,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인 안정성 이 3가지라고 하더라도 이 3가지는 같이 조화롭게 갈 수도 있지만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안정성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의 내용이 비록 정의나 한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와 한목적성 사이에는 반드시 모순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가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목적성은 인간 목적에 이바지하는 공리성을 띠지만 정의는 윤리성이라는 각각 다른 가치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도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조화로울 수도 있지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는 사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조화와 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 이념은 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이 법의 목적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또한 법원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볼까요? 이 법원은 사실 처음 부딪히는 가장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원이라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는 말이 아니죠. 보통 법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법원이라던가 가정법원이라던가 이런 재판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학에 있어서 법원은 법의 연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한자가 근원 원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urce of law, 즉 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법 규칙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하는가, 사회 구성원이 해당 법 규칙을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는가, 이 각각의 내용들이 바로 법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크게 성문법하고 불문법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즉 법이 문자로 되어 있다면 성문법이 되어서 법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설마 문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서 법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불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성문법은 법 규칙을 객관적인 입법기관이 또 객관적인 형식에 의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문서로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성문법을 따르고 있죠. 그에 반해서 불문법은 사회생활 속에서 그 구성원 일반이나 법관 등이 한결같은 반복한 행위가 있어서 그 반복한 행위에 따라 의무감이 발생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법규칙을 의미합니다. 성문법은 법의 주요 정제 형식이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성문법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법의 존재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겠죠.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법체계의 그래서 통일과 정비가 용이합니다. 또한 법적 질서가 안정적이고 법에 의미한 내용도 명확하기 때문에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법이 경화된다라는 거죠. 즉 문서로 제정이 되고 또한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지만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사회 변화에는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고 입법의 기술화로 말미암아 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문법은 서로 반대의 장단점을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장점은 불문법주의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고 또 여기 있는 단점이 불문법주의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제일 먼저 성문법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문법은 이 5가지 정도를 그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법률이 있겠죠. 여기서의 법률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법이 맞습니다. 제일 넓은 의미로는 법 일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이라고 얘기할 때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의미하게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명령은 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 국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성문법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명령은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보게 되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게 되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에 속하게 되죠. 대통령, 총리, 부령 이 부분들은 모두 행정기관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은 법률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행정규칙을 의미합니다. 행정규칙은 훈령이나 지시나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헌법에 따라 규칙 제정권이 부여된 법규, 즉 국회나 대법원이나 감사원과 같이 헌법에 의해서 너희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수권이 되어 있는, 즉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규칙도 함께 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치법규 또한 규칙의 일부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치법규는 밑에서 한 번 더 다시 하게 설명이 되는데 바로 조례를 의미하게 되죠. 즉 기반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우리는 조례라고 부르고 이 조례 또한 일종의 규칙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 및 국제법규도 봐야 되겠는데요. 이 조약과 국제법규는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명시적 합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공부했던 부분들을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성문법규이다. 예, 맞죠?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법률이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성문법규를 우리는 명령이라고 한다라고 아까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 규율과 조례를 함께 의미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또한 규칙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예, 맞는 질문이죠. 우리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그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 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문법은 그 법률 자체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불문법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반대가 되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문법 뒤를 이어서 불문법을 또한 봐야 되겠죠. 불문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된 제정법이 아니라 실제상 관행으로 존재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이 성문법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문법주의 국가도 불문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바로 성문법주의 국가인데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불문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문법은 관습법과 조리, 판례법 등이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반복되어 온 관행이 있을 텐데 이 관행이 일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확신이 없고 그냥 관행만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그냥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조리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참 조리 있게 말을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조리가 바로 이 조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nature of thing,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성을 의미하는데 뭐 경험치기라던가 사회관념, 형평, 이성, 타당성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즉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형성되는 불문의 규범입니다. 법원에서 판례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판례 또한 법원성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는 의미인데 불문법 국가에서는 이 판례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문법에 대한 기출문제를 봐도 첫 번째,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불문법은 사실인 관습이 아니라 바로 관습법이 불문법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성법주의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틀린 말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법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판례법을 법원으로 보통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영미법계는 불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영미법계는 불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서 불문법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다만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성문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하고 있고 거꾸로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도 성문법이 중요하게 기능을 하고 있고 성문법주의 국가도 또한 불문법이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문법 중에서도 관습법은 좀 따로 빼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습법은 아까 본 것처럼 제일 먼저 어떠한 관행이 있는데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 경우를 바로 관습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지막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서 그러한 관습이 있고 관습이 일반인들에게 당연한 법적인 확신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면 그것은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법적인 확신이 있느냐, 법적인 확신이 없느냐에 따라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법적인 확신이 있다면 관습법이 되어서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성이 부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효과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관습법은 직권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즉 소송을 붙은 당사자끼리 이러한 관습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임 관습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습법은 1차적으로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요.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나 혹은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음에 있는 경우인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1조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관습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조리에 의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불문법의 법원인 관습법과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을 보게 되면 더 특이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상사에 관하여, 즉 상행위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제일 먼저 상관습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일 먼저 상법이 적용이 되고 다음에 상관습법이죠. 그리고 뒤에서 상관습법이 없으면 결국에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관습법인데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앞으로 배우게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관습형법의 적용은 금지됩니다. 즉 명문으로 그 법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형법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그 관습형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1조와 좀 같이 공부하게 될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부분이 바로 민법 제105조입니다. 민법 제105조에서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이런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보다 먼저 관습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민법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의규정,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임의규정과 반대되는 말이 강행규정이죠.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정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이러한 임의규정하고 다른 어떤 합의나 혹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경우에 민법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그러한 사람들의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떤 관습이 있을 것이고 그 관습에 따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습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에 관한 기출 문제를 좀 볼까요? 아까 봤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의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대륙법계는 성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법계거든요.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는 성법주의지만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아까 민법 규정을 통해서 봤었죠.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아까 봤듯이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민법보다 먼저 적용한다고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법원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한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보신 다음에 다음 뒤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앞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뒤에서 이해가 되니까 우리 인내심을 갖고 좀 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